편법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쓴 편의적인 방법 또는 정당하지 아니한 방법. 최근 정치권과 언론 그리고 부동산 커뮤니티를 가장 뜨겁게 달군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셀러 파이낸싱, 셀러 퍼낸싱, 우리말로는 매도자 금융입니다. 차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의 상당액을 직접 빌려주고 근저당을 설정한 거래가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고강도 퇴출 규제를 우회하는 전형적인 편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다른 한쪽에선 민법상 엄연히 인정되는 합법적인 사적 계약일 뿐이라고 맞서죠. 과연 셀러 파이낸싱은 사전적 의미 그대로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편법일까요? 아니면 퇴출이 막힌 시대의 위험과 비용을 정당하게 감수하고 치르는 고위험 사적 거래일까요? 오늘 그 법률적, 세무적 실체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구조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보통 집을 살 때는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매도인에게 잔금을 치릅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은행 문턱이 높아지자 매도인이 직접 채권자가 되어 잔금을 나중에 나누어 받기로 약정하는 겁니다. 대신 매도인은 안전장치를 겁니다.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동시에 해당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매도인 이름으로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죠. 혹시 모를 연체나 집행 비용에 대비해 보통 빌려준 돈의 120%에서 130% 수준으로 채권 최고액을 잡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은행을 거치지 않았을 뿐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법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계약을 보장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것을 편법이라고 부를까요? 규제의 망을 피해서 집을 사고 팔았다는 느낌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느낌 뒤에 숨겨진 실상, 즉 매도인과 매수인이 짊어져야 할 법적, 재무적 리스크를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만약 매수자가 약정한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만기 때 잔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각의 오해처럼 매수자가 잔금 못 구했으니 그냥 일반 전세 세입자처럼 보증금 뺏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중도금이나 잔금 일부가 이행된 시점부터는 매수인에게 계약을 마음대로 파기할 권리가 사라집니다. 잔금 지급은 법적 채무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매수자가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면 매도인은 법적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임의경매입니다. 하지만 경매는 말처럼 간단치 않습니다. 첫째, 경매 신청부터 최종 낙찰 및 배당까지 최소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매도인의 자금은 철저히 묶입니다. 둘째, 부동산 경기 하락기라면 낙찰가가 시세보다 크게 떨어져 매도인이 설정한 채권액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위험, 즉 원금 손실의 위험을 매도인이 온전히 뒤집어써야 합니다. 시중은행이 대출 심사를 그토록 까다롭게 하고 LTV, DSR을 따지는 이유가 바로 이 위험 때문입니다. 셀러 파이낸싱은 시스템의 보호를 받는 은행 대출과 달리 매도인이라는 개인이 그 막대한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거래입니다. 리스크를 정당하게 짊어지는 거래를 단지 우회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하지 않은 편법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세무적인 관점은 어떨까요? 일각에서는 이 방식이 가족 간 변형된 편법 증여나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을 시도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세청의 검증 시스템은 그리 허술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시 발생하는 사적 채무를 우회 증여의 1순위 의심 대상으로 관리합니다. 만약 가족이나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세법상 적정 이율인 연 4.6%보다 현저히 낮게 이자를 정하거나 무이자로 거래한다면 그 차액에 대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더 중요한 건 사후 관리입니다.
차용증 하나 쓰고 근저당만 걸어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PCI 소득 지출 재산 연계 시스템은 만기 시점까지 매월 실제로 이 이자가 매수자의 계좌에서 매도자의 계좌로 이체되는지, 만기 때 원금이 실제로 상환되는지 수년간 추적합니다. 매수자에게 원리금을 갚을 만한 정당한 소득 출처가 없거나 이체 기록이 끊기면 그 즉시 증여세 탈루로 재추징되고 무거운 가산세가 매겨집니다. 게다가 매도인 역시 이자를 받으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어 27.5%의 세금을 내야 하고, 금융소득이 늘어나면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세법의 테두리를 안 지키면 곧바로 불법이 되고, 테두리를 지키면 막대한 세금과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 겁니다. 다시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셀러 파이낸싱은 편법일까요? 사전적 정의의 잣대로 대입해 본다면 법과 세법이 정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고 그에 따른 법적 재무적 리스크를 당사자가 온전히 책임지는 한 셀러 파이낸싱을 무조건 정당하지 않은 편법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과 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작동하는 고위험 사적 금융 거래에 가깝습니다.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이 거래 방식이 정치권이나 온라인의 뜨거운 논란과 달리 일반 시장에서 결코 대중화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당장 잔금을 회수하지 않아도 될 만큼 현금 유동성이 풍부해야 하고, 매수인의 채무불이행 시 경매까지 불사할 수 있는 자력과 법적 위험 감수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래입니다. 즉, 특히 일부 자금력이 풍부한 특수계층 사이에서나 제한적으로 성립하는 방식인 것이죠. 결국 셀러 파이낸싱은 시장 전체를 흔들맞는 편법도 대출 규제의 완벽한 대안도 아닙니다. 규제의 틈새에서 등장한 매우 희귀하고 위험한 거래 모델일 뿐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